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13강 이 부동산 경기변동 3. 부동산 경기변동의 국면 4.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반 경기변동을 배웠는데 부동산 경기변동 역시 일반 경기변동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징이 좀 나타납니다. 먼저 일단 부동산 경기 변동이 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건축 경기의 경기 변동을 말하는데, 자, 이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되나?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 경기 변동. 자, 협의 작은 거죠. 그럼 약간 넓은 것은 광의죠, 광의의 부동산 경기 변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최광의, 제일 넓은 거, 최광의의 경기변동. 협의의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주거용, 주택이죠. 쉽게 얘기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변동을 얘기하고, 광의의 경기변동은 상업용, 주거용 말고 이제 상업용 또는 공업용, 상업용이나 공업용, 상업용이니까 상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공업용은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용 또는 공업용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얘기하고, 최강의는 가장 넓은 겁니다. 이건 토지입니다. 토지는 다 걸려. 주거용에도 토지가 있고, 부속토지, 상업용, 공업용에도 토지가 있고, 토지 자체로도 있습니다. 자, 건축 경기는 이렇게 크게 협의, 광의, 최광의로 나뉘고, 이러한 경기가 어떠한 경기 변동의 국면을 지니는지, 자, 일반 경기 변동에서 배운 그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그리고 하향시장, 그 국면을 갖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기 변동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떠한 내용을 지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에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추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저점에서 시작해서 정점으로 가는 거니까, 자, 여기가 저점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저점으로 봤습니다. 저점, 경기가 최하점인 겁니다. 저점. 그리고 저점을 지나면 경기는 바로 회복을 합니다.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상승하는 요 시장을 뭐라고 하냐? 자, 회복시장입니다. 이게 회복시장.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자, 회복을 해서 경기가 고점, 최고점을, 정점이죠? 제일 높은 거. 이 정점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거를 상향시장. 자, 상향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경기가 정점을 넘어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불경이 슬슬 오는 거죠. 아직 불경기는 아닙니다. 요거를 후퇴하기 시작한다 해서 후퇴시장이라고 합니다. 후퇴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점을 향해서, 이때의 저점과 똑같습니다. 저점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이 시기,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향시장이라고 합니다. 하향시장. 저점을 향해서 내리막길로 가는 시장. 그래서 이거 순서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점에서 해상, 후하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고, 요거를 정점을 중심으로, 저점을 중심으로 구분을 해보면 시장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다른 말로 하면 회복국면, 회복국면. 요거는 상향국면, 그리고 요거는 후퇴국면, 여기서는 하향국면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국면이 있는데 국면의 특징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회복시장이라는 거 물으면서 상향시장과 슬쩍 집어넣으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상향지문 다 얘기해놓고 후퇴시장이나 하향시장 걸 집어넣으면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맞은 것은 이거에 관련된 지문을 집어넣어주면 문제 내기가 참 쉽고 또 수험생들이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회복시장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회복시장은 잠자고 나면 가격이 올라 있어. 자, 오늘
최고 가격이 내일 되면 뭐가 될까요? 최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가고 나면 가격이 상승을 해. 이때의 특징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 자, 그리고 이전의 거래 가격, 어제 또는 오늘께 내일 가면 하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거래 가격이 그 다음날을 쓰면 최하한 가격이야. 즉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요 지금 특히 중요합니다. 이전의 거래 가격은 하한 가격이 돼요. 오늘의 하한 가격, 제일 낮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내놓으면 하룻밤 지고 나면 가격이 올라.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내놓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참고 싶을까요? 그렇죠, 참고 싶죠. 하룻밤만 자고 나면 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왜 내나?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때도 이게 후퇴 국면인지 회복 국면인지 판단을 해가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매도인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요할까요? 매도인이 중요할까요? 매수인은 살라고 그러지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안 사면 내일은 가격이 올라. 꼭 오늘 사야지. 매도인 입장에서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가격이 올라. 오늘 팔아 내일 팔아. 내일 팔아야죠. 누가 중요하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매물로 내는 게 워낙 물건이 없는 거야. 사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하게, 중개는 공정하게 하되 신경은 이때는 매도 중시하가 나타나는 거다. 매도 중시하, 즉 매도인을 중시 여기는 풍조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회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전의 거래 가격은 오늘의 하한 가격이 되는 거고 매도인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시장을 지나서 이제 정점을 향해 나갑니다. 이거 상향 시작이 돼요. 뭐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흐름상 그 국면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회복시장이 되면, 상향시장이 되면 회복시장을 지나서 상향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아요. 호황이기 때문에 자, 이때의 특징 역시 호황. 경기가 이제 호황이에요. 호황. 아주 경기가 좋아. 그럼 가격은 여전히 상승을 하죠. 여기를 보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실 때 요때는 여기를 보는 거고 요건 여기를 보는 거예요. 구태시장은 역시 요 부분을 봐야 되고 하향시장은 요때 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응? 전체를 보긴 보되 자, 호황이 지속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경기 이전의 거래 가격이 역시 어제 오늘 내가 1억에 내놨는데 내일은 1억 2천이야. 그럼 오늘 내놓은 거는 내일의 하한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가격이 역시 상승을 하고 이전의 가격은 하한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고 역시 매도인을 중시합니다. 왜? 매도인이 물건을 안 내놔. 내놨다가 1억에 내놨는데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1,000만 원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물건을 딱 보러 온 사람이 500만 원만 깎읍시다 하면 당신한테 안 팔아. 기분 나빠서 1억 1,000 그러니까 올려도 돼. 왜? 하룻밤 지나면 올라가거든 가격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인 측에서도 가격을 깎읍시 하려다가 공인중개사 그 말 나오기 미리 귀띔을 해줘야죠. 지금 시장 상태가 회복시장 또는 상향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깎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해서 싸게 내준 건데 하룻밤 지나면 가격이 또 오르는데 이걸 거래 계약을 안 하면 내일은 가격이 오르니까 싸게 깎아달라고 그러면 당신과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얘기하십시오. 하는 게 중개의 요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도 역시 매도 중시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경기가 늘 이렇게 좋으면 좋은데 이렇게 좋기만 하면 좋은데 좋으면 공급이 늘어나 수요는 반대로 줄고 그러면 슬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본주의 원리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면 정점을 지나서 하락을 사서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해. 자, 후퇴하는 시장에서는 어떤 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때는 불황은 아니야. 불황은 이때 불황이지. 불황은 아니지만 하강세, 하강하는 추세가 살짝살짝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저기서 슬슬 하강을 하게 되고 가격 상승이 가격이 상승되던 게 중단하든가 하향하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이때 슬슬. 자, 그리고 오늘 1억 1,000 내놨는데 다음날은 1억이야. 그 다음날은 9,000이고 즉 이전의 거래 가격은
이전의 거래가격은 하루 지나고 나면 무슨 가격이다? 상한 가격이야. 상한 가격. 제일 높은 가격이래. 제일 높은 거 사고 싶어요? 싼 거 사고 싶어요? 사는 사람 중에서 싼 거 사고 싶지. 그러니까 이때는 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는 하룻밤 지고 나면 1억짜리 집이 9천만 원대. 좀 1천만 원씩은 좀 비약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억짜리 집이 하룻밤 지나면 9천만 원 되면 오늘 팔고 싶어요? 내일 팔고 싶어요? 당연히 오늘 팔고 싶죠.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오늘 사고 싶어요? 내일 사고 싶어요? 내일 9천만 원이 하루만 참으면 내일 사야지. 자, 그러면 매도인은 물건을 빨리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천천히 살려고 그래. 그럼 매도인 중심, 매수 중심. 매수인을 확보해야 되니까 매도인은 많고 매수 중심, 중시화 이 현상이 요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 후퇴시장에서부터 슬슬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하향시장은 후퇴시장이 완전히 지나갔고 불황으로 접어드는 시장이야. 불황. 근데 불황이 지속이 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경기를 어떻게 풀릴 수가 없어.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전의 거래 가격은 계속 상한 가격이 됐죠. 오늘의 상한 가격. 제일 비싼 가격이니까 안 살라고 죠 그거를. 하룻밤 지나면 더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불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죠. 계속 하락을 하고 불황은 계속 지속되면서 거래마저도 한가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 오는 거죠. 이런 시장이 오면. 자, 이런 시장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 경도의 분명은 회복 시장을 다른 말로 회복 국면이란다. 회복 국면, 상향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의 네 가지 국면이 있고 회복 시장, 회복 국면과 상향 국면에서는 매도인 중심화가 일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의 거래 가격은 지금의 하향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좀 참았다가 내놓으려고 하고 매수인은 빨리 살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후퇴 시장과 후퇴 국면과 하향 국면에서는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하룻밤 지나면 가격이 더 떨어져 있을 테니까 오늘의 가격이 내일은 상한가니까 매수인들은 천천히 살려고 그래. 매도인은 빨리 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매수인 중시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와 별도로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거야. 일정한 수요와 일정한 공급이 꾸준히 맞물리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안정시장은 이때는 가격이 안정되거나 약간 상승할 수도 있고 약간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안정시장은 호황이나 불황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안정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 회복 국면, 상황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 어느 국면에서도 이 안정시장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성장하는 쪽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후퇴하는 국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안정시장은 꼭 뭐 상향시장에 나타난다, 뭐 회복시장에 나타난다 이렇게 지문이 안정시장을 규정을 내는 순간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을 봤는데 이 국면은 어떤 측정 지표로 알 수 있든가 이건 어떤 지표가 있어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지표, 이 지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 국면인지 상향 국면인지 후퇴 국면인지 하향 국면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대략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건축량. 건축량 이건 통계로 나오니까 건축량이 막 늘어 갑자기. 그러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량이 찔기 시작하네. 이게 가장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건축량을 보면 알게 되죠. 건축량이 찐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건축량이 찌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침체 국면에 있구나. 물론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은 총체적으로 이 지표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할 문제지 어느 하나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단 건축량이 있고 지표 중에 자, 두 번째 지표로 가격 변동이 있어요. 가격 변동.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올라. 후퇴나 하향에서 가격이 내려. 물론 국지적으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율 뭐 이런 거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뭐 회복이나 상향 시장이다.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후퇴나 하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가격 변동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택 거래량 아주 중요하죠. 주택 거래량. 주택이 전국적으로 이거 신규 아파트 분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집들도 수익권 이전을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한 주택 거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주택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주택 거래를 거의 안 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뭐 특히 공가, 빈집이라든가 임대가 안 된 공실이라고 그러죠. 사무실 빈 거. 그런 것들을 보면 공실이나 공가가 적을수록 경기가 좋은 거고, 그리고 공실, 빈 방, 사무실이 찍고 거래가 활성화돼서 사무실이 많이 임대가 되면 경기가 좋은 겁니다. 자, 이런 주택 거래량. 네 번째, 금융 상태. 이자율이 높냐 낮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에서 이자율을 올려요. 그러면 DTI를 규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금융 상태도 지표가 되는 것이고, 자, 다섯 번째는 임대료 수준, 임료라고 그러죠. 임대료 수준, 임료 수준. 임대료 수준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임대료 수준이 높냐 낮냐. 자, 그리고 공가율, 사무실이 빈 게 많냐 아니면 사무실 빈 공간이 거의 없냐, 이런 거.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분양 실적. 이거 특히 중요하죠. 분양 실적. 분양 실적이 높을수록, 즉 아파트를 지었어, 상가 건물을 지었어, 분양이 잘 돼,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 아주 극단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 왜 문제냐면, 분양이 안 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파트든 상가 건물이든, 자, 이렇게 있으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1제곱미터 2제곱 매입하는 게 아니라 큰 3000제곱미터 아주 넓은 범위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도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뭐 1000채 뭐 이렇게 질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0세대,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거대하게 몇백 상가가 들어올 수 있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 돈이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 건설회사 도산하는 거고, 여기에 투자한 그 은행들, 금융기관들도 도산합니다. 은행도 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실적은 무척 경기 지표 판단하는데 유효합니다. 이것이. 자, 이 지표가 지금 대략 6가지 건축량, 이걸 종합을 했는데 분양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건축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임대료 수준은 낮은데도 빈집은 많고, 전형적으로 불황이야. 하향 시장이야. 그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축량이 슬슬 늘기 시작을 해. 가격 변동은 거의 없어. 아직은 주택거래도 슬슬 늘기 시작해. 이자율의 변동도 없어. 임료 수준이 조금씩 올라갈랑 말랑 하네. 빈집, 빈 사무실이 쭉 줄기 시작해. 분양이 조금씩 되기 시작해. 느낌이 오죠? 회복 시장으로 슬슬 접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하나만 딱 찍어갖고 주택거래량 많네, 호황이네, no,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지표들을.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러한 경기 변동 말고 기타 경기 변동이 있어요. 기타 경기 변동. 일정한 주기를 가진 경기 변동이 아니라 그 외의 경기 변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경기 변동. 자, 기타 경기 변동. 이거 5입니다. 5. 이건 특징. 요 4가 기타 경기 변동. 기타 경기 변동. 자, 기타 경기 변동.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장기적인 변동이 있어. 워낙 장기적이야. 자, 장기적 변동. 종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 변동. 두 번째, 무작위적.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갑자기 막 변해. 무작위적 변동. 세 번째, 계절적 변동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시험 문제는 계절적 변동이 은근히 잘 나와요. 이게 꼭 주기적 변동이랑 비슷해 보여. 법률가 위에 있다 보니까. 장기적 변동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추세적 변동, 한 50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변동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아주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든가, 신도시 개발,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데, 장기적 이런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변동은 일반 경기의 장기적 변동보다는 약간 짧고
지역적으로 좀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불규칙해요. 신도시 개발 같은 거 전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지역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불규칙하다. 자, 무작위적 변동은 예를 들면 빨리 얘기가 전쟁! 전쟁 나면 모든 가격이 다 폭락을 해. 그러나 생필품값은 있는 대로 치솟죠. 네, 부동산은 땅이 지금 국토가 뭐 유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없는데. 자, 이런 전쟁, 뭐 지진이 났다든가, 뭐 해일이 났다든가, 무작위적 무작위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 그걸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경기 변동에 해당은 되는데 무작위적 경기 변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주기가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이제 계절적 경기 변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름에 방학하죠. 겨울에 방학하죠. 대학을 주변으로 예를 들었게 대학 주변에 원룸 같은 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고향 가느라고 싹 피어. 방이 비었다가 새학기가 시작이 돼. 봄, 가을에. 그러면 다시 또 원룸이 싹 차.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주기적인 변동 가치지만 이건 계절에 의한 거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기라는 거는 저점을 통해서 이 주기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국면, 후퇴시장, 그리고 하향시장, 회상, 부하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절적 변동은 주기적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 중에 기타 경기 변동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환적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 시험 문제 가끔 봄, 가을 이사철이나 대학가에서 방학 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의 경기 변동이 계절적 변동에 속하고 이 계절적 변동은 순환적 변동이 아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또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은 뭐냐면 보통 초과 수요와 초과 수요, 초과 공급하면 지들 수요와 공급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가격, 오른쪽에 양, 수요와 공급. 이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균형량이 형성이 되는데 균형량.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 좋은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적 갭, 시간적 차이를 두고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막상 공급을 딱 하려고 물량을 확 내놓다 보면 초과 공급이 돼. 수요자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즉 수요와 공급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반복하면서 균형에 다루는 모형을 거미집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농산물에 잘 나타나죠. 당장 배추가 부족해. 근데 배추 다음날 오는 게 아니잖아. 한 몇 개월 걸려야 배추를 짓잖아요. 무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거미집 모형에 들어갑니다. 생산 기간이 길어서 공급이 느릴 때 적용되는 것을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고, 이건 주기적으로 상업용보다는 공업용, 그리고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에 잘 나타납니다. 주거용하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용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민 주거 생활에 안정을 오기 위해서 꾸준하게 계획을 해요.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물량을 공급할 건지 다 계획을 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제공할 물량, 공공 물량,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제공할 물량을 통계를 다 내는데, 상업용, 공업용도 물론 내지만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을 예측을 하면서 하는데, 상업용, 공업용은 호황이 될지 화랑이 될지를 정확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거미집 모형에 더 가깝습니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 그리고 네 번째 기타 경기 변동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특징 중에 수요와 공급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자금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경기 변동의 특징 첫 번째 그 협의의 부동산 경기 변동, 주택용, 주거용을 얘기했죠. 자, 주택이라고 합시다. 주택용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하고 볼 때 역순환하는 관계에 있어요. 역순환. 일반 경기 변동이 좋으면 주거에 투자를 잘 안 해. 일반 경기 변동이 안 좋으면 주택 부동산 경기는 좋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업용하고 공업용은 일반 경기. 자, 일반 경기. 여기도 일반이에요, 일반 경기. 일반 경기가 좋으면 주택에 투자하겠어요? 상업이나 공업에 투자하겠어요? 상업이나 공업에 투자하지.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관계는 비례 관계. 같이 순환, 동시순환이라고 그래. 동시순환. 그러나 일반 경기와 주택 경기는 역순환. 그러면 주택과 상업이나 공업용 역시 역순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그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짧을까요, 길까요? 자, 부동산 주택 마련하려면 내가 수요자가 집을 마련하려면 자금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 그럼 부동산 경기 역시 그 주기는 뭐냐면 요 저점에서 시작해서 저점, 아니면 고점에서 해서 고점, 여기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오는 요거를 주기라고 해요. 주기. 이 주기가 17년에서 18년 긴 편이에요. 주택용 같은 경우는. 진폭은 뭐냐면 이 정점에서 저점까지 이 사이는 요거는 진폭이라고 그래. 진폭.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이 진폭이 고점일 때는 가격이 엄청 뛰어. 저점일 때는 또 가격이 엄청 떨어져요. 그 폭이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진폭이 일반 상품에 비하여 엄청 크다. 예. 즉 저점이 낮고 정점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크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부동산 경기의 이 순환 국면은 뚜렷할까요? 뚜렷하지 않을까요? 뚜렷하지가 않아. 사실은. 왜?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다. 예. 뚜렷하지 않아.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이 주순환, 주택용을 주로 보면 일반 경기 변동에 아까 역순환 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달해요. 일반 경기 변동이 이렇게 된다면, 자, 저점부터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저점에서 시작해서 일반 변동에 다시 한번 오는 이 저점이 있다면 주거용은 이게 2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폭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같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반 경기가 고점인데 저점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택용은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종합적인 얘기죠. 어느 하나가 100% 맞다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뚜렷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고, 예, 주택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역순환하지만 상업용과 공업용 경기 변동, 넓은 의미의 경기 변동들은 일반 경기 변동과 동시순환하더라 라는 그 경험적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계는 우리가 배울 때 경험과학이다라고 한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게 상상에서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그래서 사회과학이면서 경험과학입니다. 이것이. 자, 그럼 오늘 제 13강 부동산 경기 변동, 그리고 그 국면, 저점에서 회복이 돼서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후퇴하고 하향하는 국면, 요 각각의 국면들, 요 부분에서는 매도인을 중시하고, 왜?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수인을 중시하고, 요거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계절적 변동이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자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타 경기 변동이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중에서 특히 건축량하고 그 분양, 실적 같은 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그리고 주택 거래량, 요 세 가지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유효한 지표로 활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이 있었는데, 주택 경기는 이 협의의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역순환을 하고, 상업용, 공업용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동시순환하고, 그리고 17년에서 18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면서 진폭이 큽니다. 저점이 낮고 정점이 높고,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의 2배에 해당하지만 뚜렷하지는 않다, 그 국면이.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지금 오늘 배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것은 다 이해가 가실 줄로 알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지개 한번 피시고 힘차게 또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